안녕하세요. 첼리브라입니다. 주말로 들어가면서 이제 뭐 다시 약세 흐름으로 갔어요. 막 이렇게 펌핑했던 비트코인 캐시는 잠정적으로 미온적인 조정에 들어갔고 뭐 그거는 당연하죠. 한 일주일 사이에 한 70% 정도 올랐나요? 그리고 나머지 여타 코인은 아직까지 미동이 없는 상황인데 분명히 비케 같이 다른 코인들도 가격적인 퍼포먼스가 분명히 향후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건 기다려 보시면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순차적으로 이제 좋은 소식들이 하나둘씩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오늘 영상의 핵심 주제는 탈달러화에 관해서 지난번 영상에서 다뤄드린 거를 조금 디테일하게 제가 자료를 보강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자, 그래서 탈달러화에 관해서 제가 왜 자꾸 물고 늘어드리는지에 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탈달러화가 된다 그래서 위에나의 뭐 기축통화와 이런 걸 저는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위에나를 앞에다 그냥 내세워서 탈달러화를 미디어가 조장할 뿐이지, 사실은 가상자산이 사실은 더 큰 범주 안에는 위에나 위에 있습니다. 그 빈 공간을 만들어내는 게 지금 엘리트 그룹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작업들이고, 자, 그래서 일단 그 얘기는 이제 좀 이따 이제 말씀 또 드릴 거고, 자, 일단 첫 번째 이 사진 하나가 나와 있는데, 이 길을 기준해서 여기는 풍요로운 지역이고 여기는 되게 메말랐습니다. 예. 앞으로의 지구 환경이 전 이렇게 서서히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뭐 5년 동안 갈지 7년 동안 갈지 모르겠지만 라니뇨, 엘니뇨가 극대화돼서 수년간의 장기 가뭄이나 뭐 이런 상황이 장기 특정 지역에 홍수가 내린다거나 가뭄이 있다거나 그래서 곡물 수확량이 점진적으로 감소를 하고, 그리고 우리 개인들이 현생에서 이제 밥 벌어먹고 살기 힘든 시절로 점점 들어가는 그런 시절로 전 갈 거라고 전 가고 있다고 이제 전 생각을 해요. 여기는 부, 여기는 빈. 근데 기존에는 중산층이 어느 정도 있었어요. 중산층이 있었고 중산층이 빈민층이 될 수도 있고, 중산층이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빈민층이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기회들이 있었어요. 근데 다가오는 시절은 이런 기회가 없습니다. 이 중간에 이 길은 사라집니다. 중산층은 빈민층으로 전락을 할 거고, 특정 군에 있는 사람들만 제가 봤을 때는 이 부에 이런 걸 누리지 않을까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해요. 자, 어쨌건 힘든 시절로 다가오는데 이것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해칭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코인 투자를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자, 달러화에 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 보면은 중국은 디플레 우려의 금융 완화, 각국 금리 마이웨이. 어느 순간 미국에서는 금리를 동결한다. 근데 유로존의 특정 국가들은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현재 상황. 근데 그들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을 해요. 그리고 신흥국이나 개발도상국, 중국을 대표하는 이런 국가들은 금리를 오히려 인하를 합니다. 네. 금리를 인하해서 돈을 풀어요. 근데 미국은 금리를 동결하죠. 자, 금리를 인하를 해서 당장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를 해서 유동성을 풀어야 되는데 왜 자꾸 이런 식으로 할까? 엉뚱한 얘기를 자꾸, FED도 엉뚱한 얘기하고 SEC 게리 겐슬러도 왜 자꾸 엉뚱한 얘기들을 할까? 이 엉뚱한 얘기들을 하고 엉뚱한 정책 방향이 이게 미국에 우호적으로 작용을 할까? 오히려 미국을 망치고 있을까? 예. 저는 후자에 가깝다고, 의도적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보시면 어쨌든 저쨌든 이 금리를 인하해서 유동성을 풀어도 문제가 생깁니다. 금리를 인상해도 문제가 생깁니다. 예. 지금 경제 상황이 어떤지는 아마 아실 거예요. 자, 어쨌건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코인 투자를 하는 거고, 여기 보시면 저 이제 하반기에 핵심 포인트가 이거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거든요. 코로나는 일단 사라졌어요. 전 세계 공급망은 서서히 회복되고 있고, 전 세계 인플레이션은 아주 천천히 미온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거는 기정사실입니다.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가 하락을 하고 있어요. 사실 수치상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진 못하지만,
근데 이런 상황에 이제 한 가지가 남은 게 이거죠. 사실은 G7 교통장관, 우크라이나 교통 인프라 복구 협력. 전쟁이 종식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게 나온다는 의미가 과연 무엇을 의미할지. 자,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봉합이 돼야 모든 하반기 금융시장에 저는 트리거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그리고 블랙록과 JP모건이 우크라이나 재건기금 밑그림 그린다, 이 얘기도 6월 19일 날, 그리고 올 초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이 두 개의 기사를 합쳐보면 우크라이나 분쟁은 결국에는 봉합이 될 거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크라이나 분쟁이 봉합이 되면 일단 오일가가 안정권에 들어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거기다가 국제 곡물 가격도 안정권으로 다시 들어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이것과 어저께 이제 러시아에서 쿠데타 일어난 거랑 같이 복합적으로 한번 매칭을 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거기 사실 정답이 있을 수도 있어요. 대중 혼란을 일시적으로 야기하는 그런 걸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자, 여기 보면은 요즘 들어서 이제 뭐 이번에 다가오는 상승장은 홍콩이 주축이 된다, 싱가포르이 주축이 된다, 막 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죠. 한국이 주축이 된다. 저는 그게 현실화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홍콩 핀테크 협회장 미국 탈출 암호화폐 기업들 홍콩에 주목하고 있다. 여기 경쟁국은 두바이와 싱가포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홍콩은 이 블록체인 가상자산 수용에 관해서 두바이와 이미 파트너십 관계를 맺은 걸로 알고 있는데, 기사는 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경쟁 관계일까요? 상생의 구도일까요? 어쨌건 동아시아가 주축이 돼서 다가오는 상승장을 유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또 하나는 제가 바로 직전에 그저께 이제 영상에서 미국의 핵심 동맹국 무역에서 달러의 역할 축소, 그래서 여기 한국과 인도네시아 국가 통화로 저는 어떤 분이 이제 댓글을 다셨는데 이거 가짜 뉴스다, 응? 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근데 이거는 제가 만들어낼 수 없는 뉴스인 게, 이 단어와 특정 날짜까지 있었어가지고 이거를 가짜 뉴스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대중이 어떤 게 있냐면,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를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는 되게 많아요. 오히려 혼란스러운 뉴스를 보고 본인의 방향성을 거기다 맞추는 분도 있고, 네, 그래서 사실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가 있는데, 제가 그래서 다른 뉴스 이거는 아까 외신을 번역한 거고, 이거는 내신, 그러니까 한국 뉴스예요. 여기 달러 대신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통화 씁니다. 양자 무역 탈달러화 가속이라고 써 있고, 한국도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 인도네시아와 양국 통화 결제 합의라는 얘기가 여기 있죠. 이 얘기는 달러를 사용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들어가 있죠. 그리고 제가 아세안이 한국, 중국, 일본이 들어가면서 아세안 플러스로 변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거를 토대로 해서 저희 이제 말씀드릴 뿐이에요. 여기 보면은 브릭스 회원국이자 남미 최강으로 꼽히는 브라질은 그동안 최대 교역국이면서 달러 외환 보유고도 속아리를 해온 아르헨티나와 달러 결제 대신 다른 방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직후인 한국도 아세안 플러스 3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회담에서 양국 교역 결제 통화로 달러 대신 인도네시아 루피아와 한국 원화로 결제하자는 데에 전격 합의했다. 이게 사실이죠. 가짜 뉴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대중은 가짜 뉴스와 진실을 구분 못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제가 잘났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의주시해서 봐야 될 뉴스를 예의주시해서 보고 흘려야 할 뉴스를 흘려야 되는데, 예, 그런 게 어저께 러시아에서 발생한 쿠데타 뉴스 같은 경우는 그냥 가십거리도 안 돼요. 사실은. 예. 그냥 쓰레기 뉴스라고 그냥 전 보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사람들이 또 얘기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었을 거고. 자, 오페크 여기 세계 이제 산유국들이죠. 중심. 여기도 오페크 플러스가 돼요. 러시아가 여기 끼면서. 자,
오페크 에너지의 중요성이 점점 중요한 시점으로 들어갑니다. 올 여름도 여름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전력 생산에 관해서 중요성이 가중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예.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이 이제 단순 논리로 그런 분들도 있어. 이런 약소 국가들이 뭐가 중요하냐, 석유 조금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중요하냐, 과학 기술이 이런 걸 뛰어넘는다, 미국이 최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과학 기술이 어느 정도 진보해서 가려면 거기까지는 한참 시간이 더 걸립니다. 예. 그래서 오페크 플러스의 중요성, 그리고 아세안도 플러스 한중일이 들어가면서 이 국가들의 세 개의 국가가 이제 연합이 되죠. 한국, 중국, 일본이 여기 이제 같이 연합이 돼서 요즘엔 그래서 세계 국제 기구들이 조금씩 기존에 있었던 패러다임보다 변화가 있어요. 다 플러스자가 지금 들어가기 시작을 했죠. 아세안도 아세안 플러스 3가 됩니다. 거기다가 브릭스도 기존에는 5개국이 있었죠. 중국이 있었고 러시아가 있었고 인도가 있었고 그러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있었고 뭐 그렇게 있었죠. 브릭스, 러시아, 인디아, 차이나, 사우스 아프리카 이렇게 해서 5개국이었는데 브릭스도 브릭스 플러스로 변합니다. 그래서 20여 개가 넘는 국가들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제가 왜 이 그림을 가져왔냐면 여기 보시면 스위프트 2.0망을 통해서 이 국가들이 탈달러화를 외칩니다. 러시아는 SPFS라는 이 미르라는 거를 통해서 러시아 중앙은행이 이 시스템을 만들어요. 중국은 CIPS라는 이걸 통해서 DCEP를 발행을 하고 이게 또 스위프트 2.0과 연결이 됩니다. 인도도 SFMS라는 걸 통해서 이거를 연결을 시키고 나머지 브릭스 국가들도 여기에 이제 숟가락을 얹습니다. 근데 이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기 오페크 플러스도 사실 여기 연결이 돼 있고 이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탈달러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세안도 마찬가지로 여기 붙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아세안 중에 한 개 국가가 여기 인도네시아가 있어요. 인도네시아는 2030년 기준에서 세계 경제 대국 4위권으로 들어갈 확률이 거의 90% 이상인 인구와 지하자원에 관해서 어느 정도 확보가 이미 돼 있는 상황입니다. 한중일이 여기 또 연합이 돼요. 여기서 이들 국가들이 달러로 이들 국가와 교역을 안 합니다. 그러면 스위프트 2.0망이 형성된다는 자체가 설명이 충분하다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건 XRP에 관한 얘기를 이제 지나가는 김에 이제 말씀드리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한중일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어쨌건 이렇게 이 페이도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알리페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위챗페이, 라인페이 말도 안 돼. 뭐 한국은 어떻다, 뭐 중국은 어떻다. 그거는 개인들이 생각하는 그냥 대중이 생각하는 어떤 그 생각의 논리이고 사실 비하인드 이 지배구조, 자본의 구조는 이미 다 연결이 커넥션 관계가 다 있다는 거죠. 아까 이제 인도네시아가 이제 탈달러화를 외치면서 뭔가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을 할 거야. 원래는 스위프트 1.0망은 비자와 마스터카드 망을 사용합니다. 근데 그것을 인도네시아가 지금 우회한다. 이것을 사용 안 할 거야. 라고 공개적으로 3월 달인가 아마 이거를 인도네시아 정부가 발표한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모스크바는 2014년 미국이 처음으로 제재를 가한 이후 자체 국가 카드 시스템인 미르를 출시했다. 미국 기반 회사가 철수할 경우 모든 비자 마스터카드 거래를 인계받기 위해 국내 국가 결제 카드 시스템 NSPK를 만들었다. 이건 러시아 얘기인데 이 시스템을 인도네시아 신용카드 협회가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할 거래요. 여기서 탈달러가 또 이루어집니다. 이 NSPK는 2014년 러시아 미르 시스템 하고 연계돼 있고 이거는 여기 뱅크 오브 러시아라고 써있죠. 그 러시아 중앙은행이 이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는 국가 결제 시스템 통해 개인과 법인은 현금 없는 결제 및 결제를 할 수 있다. 사용 빈도가
2022년 4분기 기준에서 78.1%. 지금 현재. 그래서 어쨌건 인도네시아가 여기 이제 추가가 돼가지고 이거를 사용하겠다. 지금 현재 이런 그림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고, 아까 제가 중간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인도네시아는 2030년 기준에서 세계 4위의 경제 대국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현재. 그래서 아마 그러실 거예요. 말도 안 된다. 동남아의 약소 국가가 무슨 G7은 무너지지 않아. 프랑스가 뭐 미국이 막 이런 분들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그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냥 착각일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자, 또 내일 찾아뵙거나 내일 모레 또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